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어필의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내일이죠. 12월 12일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서울의 봄과 그리고 서울의 봄이랑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의 난민분들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팟캐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서울의 봄 팟캐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이 영화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 군사반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었다고들 하는데요. 이 대한민국을 뒤흔든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 이후에 서울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거라고 예측되던 것도 잠시 이제 12월 12일 보안사령관 전두광이 반란을 일으키고 군내 사조직을 총동원하여 최전선의 전방부대까지 서울로 불러들여 일으킵니다. 권력에 눈이 먼 전두광의 반란군과 이에 맞선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을 비롯한 진압군 사이에 일촉즉발의 9시간이 흘러가면서 두 세력의 팽팽한 대립이 펼쳐지고 대한민국 수도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펼쳐지는 것을 다룬 영화입니다. 네. 간략한. 그러면 이 영화를 다들 보고 오셨잖아요. 네. 영화에 대한 감상 간략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제이부터 해보시면 저부터 하나요?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개봉한 지 한 2, 3일 정도 후인 주말에 아이들과 같이 봤고요. 전 아이들과 봤기 때문에 뭐랄까 좀 더 이 영화의 어떤 힘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같이 데리고 보면서 가장 온 가족 같이 봤는데 원래 사실 이런 류의 영화들은 아이들이 재미없어 할 수 있고 뭐 잘 수도 있겠다, 뭐 자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데려간 건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몰입하고 질문하고 이 이야기에 궁금해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저희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막 전두광이 도대체 누구야 막 분노해하면서 그런 걸 지켜보면서 이제 영화의 힘을 느꼈고요. 그리고 저 또한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결론도 이미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역사적 사실도 들어서 다시 알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하게 되는 마음이 생겼고 아 영화에서라도 결론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마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처럼 모두가 바라는 그 결말이 영화에서만큼 나왔으면 좋겠다는 걸 저도 모르게 바랄 정도로 그렇게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네.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영화라는 말 저도 엄청 공감은 됐는데 그동안 많은 영화를 봤지만 2시간 반은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 시간 내내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장이 빨리 뛰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계속 바뀌길 바라는 그 마음이 끝까지 있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혈압도 오르고 화가 나면서도 이 영화를 봐야 한다라고 말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요즘 서울의 봄 하면 애플워치 챌린지 해가지고 혈압 높은 거 테스트하는 그런 게 유행이기도 한데 아마 켈리가 애플워치 챌린지를 했다면 혈압이 터져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랬을 것 같네요.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어떻게 봤냐면 영화가 중간중간에 분명히 변화의 시점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막 다들 이때 이렇게 되면은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때 됐는데 이제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영화 결말 바뀌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스포겠지만 영화의 결말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불안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두근두근 하면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서울의 봄이잖아요. 근데 서울의 봄 맞나 하는 생각 들거든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의 봄은 이제 특정 기간을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에는 봄이 왔다고도 볼 수 있고 이 사건이 지난 44년에 지금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어필에서 시간을 보내는 저희가 다들 알고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국가들도 여전히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점점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정치적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을 보면서 난민분들이 사실 떠올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는 분들도 여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서울의 봄은 맞지만 다른 곳에서는 봄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봄이 오지 않은 국가들이 여러 나라 있죠.
그 봄이 오지 않은 나라들 중에서 오늘 얘기해볼 국가는 이집트인데요. 이집트의 봄 하면은 다들 약간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이집트는 그냥 미디어에서 피라미드 나오고 맞아요. 그냥 잘 사는 국가 아니야? 아프리카 나라 국가 중에서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집트에도 봄이 왔을까 하는 의문을 들어보게 하는 어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데 제이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 서울의 봄을 많이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딱 저희가 질문해 주셨던 그 서울의 봄이 과연 왔는가, 도래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뭐 저희는 이제 그런 한국의 정치 상황을 얘기하는 팟캐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차치하고, 다만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같은 마음으로 그 살고 계시는 어느 나라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집트에 대한 얘기인데, 이집트도 똑같이 서울의 봄처럼 아랍의 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의 봄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건 불과 10년밖에 안 된 2011년, 12년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랍의 봄은 이집트만의 얘기는 아니고 저 튀니지부터 시작해서 자스민 혁명부터 시작해서 오랜 그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재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들이 막 겹치면서 민중들의 시위, 혁명으로 정권이 민주적으로 교체되는 사건들이 1년 벌어진 것들이 있었는데 튀니지를 시작으로 쭉쭉쭉 이어지다가 그게 이집트까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바로 그 뒤로 시리아인데 시리아는 지금도 그 이후 계속 내전 상태죠. 네, 2011년도 시기가 오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민주적인 선거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무바라크 이후에 마치 한국에서 최규하 대통령이 뽑힌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최규하 대통령이 선거로 뽑힌 것처럼 이집트에서도 그렇게 무르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뽑히는데 불과 1년 만에 되게 비슷해요. 그것도 한국도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쿠데타로 바뀌잖아요. 이집트도 불과 1년 만에 LCC라고 하는 과거 무바라크 시절부터 군부에 속해 있던 사람이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정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2012년도 이후 쿠데타가 성공하고 13년, 14년 지금까지 계속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그 집권이 이어질 거란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게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곧 있으면은 다시 선거가 있을 텐데 3선을 지금 LCC 대통령이 바라고 계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삼선까지 하면 이제 거의 12년부터 13년, 한 10년 넘게 하고 계신 거죠. 아마 여기까지 딱 들으셨으면 이 사람들 뭐 하고 싶은지 딱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뭐 할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의 봄 영화를 스포 없이 감상하실 수 있고요. 영화를 보면서 느낀 분노를 같이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실 수도 있고요. 아직도 이런 나라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그런 나라들이 진짜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시고요. 게다가 그 나라에서 정말 정치적 반대자로 박해를 받아서 피난 오신 분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거, 이것도 아시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집트에선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선 44년 전 이야기인데 왜 거기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지, 왜 우리 곁에 피난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이것도 아시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역사, 민주주의, 세계사적 동향 뭐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인사이트 오늘 어필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야겠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무바라크 무르시 LCC 대통령이 이렇게 있다는 것만 기억을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LCC 대통령이 3선에 도전 중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도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여는 걸로 먼저 이렇게 간략히 배경을 쭉 설명을 초반에 드리면, 그 반대하는 분들은 초기에는 그 무르시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들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뭐 많이 알려진 않았지만 아마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하시면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왜냐하면 그 무슬림 형제단이 지금도 문제되고 있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과거 무슬림 형제단의 어떤 지부 같은 형태였거든요. 떨어져 나와서 이제 하마스가 된 건데, 그 무슬림 형제단이 어쨌든 이집트만의 조직은 아니고 전 아프리카 아랍권의 조직일 수 있는데 특히 본산이 이집트였고요. 그 이집트에서 무슬림 형제단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아랍의 보험으로 선거의 기회가 생기자 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됐고 그러면서 자유정의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부시 대통령 실제로 그 당 대표로 해가지고 대선에 내보내서 뽑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초의 군부 쿠데타로 전복되었을 때는 주로 이 자유정의당 출신들 꼭 무슬림 형제단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정의에 소속된 분들이 이 쿠데타에 반대하고 이 오랜 장기 집권에 이제 반대하는 식의 그 시위들을 많이 하셨고 활동들 많이 하셨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그러니까 독재의 어쩔 수 없는 패단 같은 거죠. 그 자기의 그 정권을 좀 더 오래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표현의 자유나 여러 이슈들이 좀 발생하면서 그것들에 이제 반대하는 그 내가 꼭 자유정의당 당원이 아니거나 혹은 무슬림 형제단이 아니더라도 이건 내가 봤을 때 민주주의 너무 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해서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속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자료 몇 개를 봤는데 이제 이미 LCC 대통령이 삼선까지 하실 정도로 오래 집권을 하신 상황에서 몇몇 분들은 그러면은 사실 이에 대한 반대자분들이 아직까지도 박해를 받을 수가 있나?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정권이 자리 잡았으면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박해를 할 이유가 있나 싶은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자료 같은 데에서는 사실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봤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테드 위어 관행이라는 것이 아직 지속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잘 몰라서 혹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그 테드 위어라고 저희가 부르는 관행은 아주 최근 재판에서부터 제출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렇게 단편적으로 저희가 국가정황정보 리서치에서 낼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내곤 했지만 이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걸 지켜보면서 이걸 좀 정식으로 정리해서 한번 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유엔 난민기구 사실조회 회신해서 테드 위어 관행에 대해서 받아온 것들이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 핵심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반복적 구금 관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컨대 반대 시위를 하다가 실제로 징역형을 받아서 몇 년을 살고 나와요. 혹은 재판이 길어져서 미결구금으로 형기를 다 채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오면 이 사람은 형기를 다 채웠으니까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과연 그 5년, 뭐 2, 3년 감옥에 있는 동안 생각을 바꿨을까요? 안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를테면 한국식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이제 주시하고 감시하면서 뭔가 정치적 반대 행위를 하고자 하는 낌새가 보이면 잡아들이고 하는데 어쨌든 이집트도 국제사회에서 그 일단 정상 국가로 활동하기 때문에 일사부재를 뭐 다 어기고 형사처벌된 사람 또 잡아들일 수는 없어요. 형식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의 여러 여죄들을 엮는다든지 혹은 그냥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계속 경찰서로 호출해서 신고를 하게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좀 정황을 듣고 파악하면서 이 사람을 잡아들 근거를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가두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난민 인정 다투는 사건들 중에서는 유죄 판결 받으신 분도 물론 있지만 무죄 판결만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무죄 판결로 끝은 아니고 그분이 입수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중에는 무죄 판결밖에 없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관행들을 재판부나 법무부에 설명드리는 거죠. 이분이 첫 번째로 일단 무죄 판결만 지금 현재 두고 계시지만 그게 끝은 아니다. 설령 그것만 끝이라고 보더라도 이분은 이미 테드 위어 관행 속에 본국에 돌아가면 계속해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설명하는 자료로서 저희가 이것들을 정리해서 내곤 했었습니다. 네, 테드 위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집트에서 그 정치적 반대자분들이 자기의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계속해서 구금이 되고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네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강연에서 이집트에 박해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예 저지른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박해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마 이런 것도 테드 위어의 어떤 관행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네, 그게 이제 커지고 확장되고 발전하면서 테드 위어까지 간 건데요. 그렇죠. 이게 죄가 애초에 최초부터 그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은 그냥 시위에 참여했다 잡혀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위 물론 그 시위 자체를 이제 무허가 시위 참여로 엮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조력하고 있는 분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으셨고 판결문의 진정성에 대해서 특별히 다툼이 없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징역 2년형을 선고받으셨는데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 결국 인정된 혐의가 하나예요. 허가받지 않은 집회에 참여했다.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그 쿠데타 정권이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반대자들의 시위를 허가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쿠데타가 일어난 지 1년, 2년 된 시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 허가가 있을까 있을 리 만무하고, 그런데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싶으면 결국 무허가 시위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참여했던 이런 이유로 그 사람이 자유정의당 물론 당원 소속이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밉보이고 엮여서 그냥 징역 2년이 나와버린 거죠. 한국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어려운. 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나라가 독재 체제 하에 있을 때 반대 시위를 하면서 잡혀갔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라고도 들리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그러면 이제 이집트 난민분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저희가 알잖아요. 얼마나 많이 계신지 혹시 켈리나 아시나요? 네, 저 좀 찾아봤는데 난민인권센터에서 통계를 한번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1994년부터 2021년까지 이제 누적 5,063명이 이제 이집트 난민으로 신청을 하셨었고, 이제 22년까지 누적 통계가 5,351명인 걸 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만 벌써 300명이 신청을 하신 걸 봐서는 한국에선 정말 난민 신청자가 이집트에서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이제 인정자분들도 그 전국에 1년 동안 난민 인정자 모든 국적을 통틀어서 175명 중에서 이집트 분이 이제 42명일 정도로 높은 구성 비율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집트 난민분들이 많군요. 네. 더군다나 보통은 이제 난민 통계를 정리하면 아프리카 이렇게 하나의 대륙으로 묶는 데에 반해서 난민인권센터의 통계를 보면 이집트는 네. 국가로 나올 만큼 그렇게 유의미한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전 좀 충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를 생각하면 사실 한국에서는 피라미드,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집트로 여행 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나타나면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이집트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나라고 우리나라로 그런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미디어상으로 많이 비춰지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충격적인 통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난민 신청자분들 중에서 저희 어필이 도와드리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제이가 얘기해 주실 수 있을지. 네네. 실제로 한국에는 2018년 이후에 많이 들어오신 걸로 전 이해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2012년, 13년 쿠데타 이후에 바로 한국에 오신 분들은 물론 있으셨겠지만 저희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 대량으로 늘어난 시점은 18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보통 이분들이 이집트에서 바로 다른 어떤 난민 제도가 잘 되는 국가로 가지는 못하고 주변국인 수단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거쳐 가셨다가, 거기도 역시 이집트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다른 제3의 국가로서 말레이시아를 보통 많이 가셨던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가 아무래도 아랍 국가에 있고 좀 비자가 열려있기 때문에 난민 제도는 좀 미약하지만 많이 가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언급드린 대로 난민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말레이시아에서 오래 사실 수는 없어요. 다음 행선지를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제가 아는 바로는 한국이 비자가 조금 오시기 좀 좋았던 국가로 알고 있고, 그런 국가들 중에서 거의 뭐 유일무이하게 난민 제도가 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도 이후에 제가 본 숫자로만 수십 건이 어필을 거쳐간 걸로 알고 있고요. 생각보다 상당수 승소 판결도 꽤 있었습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난민 인정자가 꽤 높잖아요. 네. 꽤 있고, 그게 이제 저희는 한 건 한 건이지만 또 이분들이 가족 단위가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은 대부분 가족 단위세요. 혼자이거나 좀 이렇게 좀 이동이 자유로우신 분들은 한국보다는 주로 유럽이나 다른 곳을 택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한국으로 오신 분들은 가족 단위다 보니까 저희가 저도 예컨대 한 명 도와드렸는데 난민정자 6명 나오고 막 이렇게 있었어요. 자녀가 넷 이렇게 되니까 되게 뿌듯한 순간이기도 했는데, 사무실 직접 찾아와서 본 아이도 있는데 그 아이가 유일하게 한국말 잘해가지고 저랑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아이가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이랬던 친구가 이제 곧 1심 판결 나올 것 같은데 승소하길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2012년 13년도 쿠데타 당시에 초기에 열심히 반대를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막 그 혐의가 커져가지고, 이를테면 지금 대구에서 1심 판결 승소하고 고등법원 올라간 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은 물론 자유정의당 당원이고 꽤 열심히 하신 분은 맞아요. 근데 이분들은 학생 신분은 아니었고 직장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같은 회사 직원으로서 둘이, 한 분은 뭐 이제 회계 담당, 한 분은 이제 그 업체 사장 같은 분으로
그 업체 그 창고로 이동하시다가 그 경찰들한테 붙잡혔는데 하필 그때가 쿠데타 1주년이어가지고 되게 삼엄한 경비가 있을 때였어. 한국으로 치면 이제 막 약간 이게 너무 죄송한 슬픈 얘기지만 그 5.16 광주 비슷한 상황으로 굉장히 막 그 군부로 정권 잡은 상태에서 반대가 많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굉장히 통제할 때 그 시점이었어요. 그때 이제 경찰 검문을 당해서 너 어디 가냐? 창고 가는데요. 근데 넌 시위하러 가는 거지 해가지고 그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물론 이제 공방이 있고 저는 이제 저희 난민정자분이 말씀을 대변하는 거지만 차량에 있지도 않았던 뭐 위험한 물건들, 총포, 도검, 화약 이런 것들을 마치 그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불러가지고 사진도 심지어 있어요. 이분들은 좀 난민인정 1심 판결 승소한 이유가 지금도 이집트 내무부 페이스북에 가면 이분들이 뒤로 손을 묶고 이렇게 총포, 도검 앞에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검거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서 위험한 행위, 이를테면 테러 행위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잡아가고서는 창고에 있는 물건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선 계속 이제 몇 시간 동안 따로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이거 하려는 거 아니야? 그 뒤로 4개월, 5개월 동안 실제로 구금이 되십니다. 그랬다가 이후에 나오시는데 그 과정에서 이분들 끝까지 판결문 읽어보면 판결문 그 법정에서조차 계속 부인을 해요. 나 그런 혐의 한 적 없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혐의가 인정돼서 10년형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오신 거서 한국까지 흘러 들어오신 건데, 네 그렇게 해서 10년형이 나오셨고, 네 뭐 항소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나왔고, 다행히 이 사건이 이제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사 과정에 대한 아티클도 이집트 심지어 내무부에도 올라가고 관련 기사도 몇 개 나왔고 판결문 나왔을 때도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결문이 진짜는 가짜는 이런 싸움을 별로 안 하게 된 덕분에 다행히 법원이 잘 되고 있는데요. 이게 되게 단편적인 예지만 이게 거의 티피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만 진짜 막 드라마틱하게 엄청 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어쨌든 이 사건 하다 보면 여러 개를 보잖아요. 그 중에 조금 그나마 노멀한 편이에요, 이분이. 왜냐하면 사형 선고 받으신 분도 있고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막 사형 선고 받을 정도로 큰일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반대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이제 이분들은 약간 노멀한 위치에서 했지만 10년형. 그리고 진짜 경미한데 막 아까 말씀드렸죠. 무허가 시위에 참여를 2년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지켜보고 도와드리게 됐고, 네. 그런 분들이 어필에 많이 계류돼 있고 제가 좀 말을 좀 길게 했는데 저는 그 중에 일부고요. 뭐 이를테면 지금은 쉬고 계시지만 이일 변호사님 몇십 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에도 최가빈 변호사님 가빈 뭐 5개 6개 막 한 번에 하고 계세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가빈이 없어도 너무 아쉽네요. 진짜 얘기할 게 많았을 텐데. 네네.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영화 서울의 봄을 보면 이태신 장군이라고 하죠. 이태신 장군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제 팽배했던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처럼 그렇게 반대를 하시다가 다른 나라로 도망이라기보다는 다른 나라로 가셔서 이제 살고자 하신 분들이 어필에 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태신 장군의 이야기와 연결지어 보면 우리가 좀 더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의 이제 아픔도 공감이 되고 특히 조국을 두고 온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리고 아예 다른 생활권에서 생활하시게 된다는 게 힘드신 일일지 공감이 많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공감되는 게 이제 난민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이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건 국가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온 사람 이렇게 굉장히 건조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이태신 장군처럼 그렇게 자기만의 신념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 가족이나 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키고자 한 사람이 억울하게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좀 더 서사를 알게 되면 공감을 하기가 좀 더 쉬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집트 난민 관련 기사를 이제 찾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봤어요. 우리는 이집트에서 군부 독재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난민이 됐는데 이곳에 와서 한국에 와서 국제법에도 명시된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고 유엔 난민협약 가입국인데 왜 난민을 인정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시면서 하는 시위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런 분들이 이제 어필에도 많고 우리 사회에도 우리 곁에 분명히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제 좀 마음이 아프고 네, 계속해서 눈가가 촉촉해지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저희가 이제 이런 모든 이야기가 저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의 봄을 보고 또 그리고 이집트 난민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럼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오늘에 있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으로 남겨질지 어떻게 남겨질지를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켈리는 이런 난민 문제와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아까 잠깐 제이랑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해피엔딩인데도 사람들이 이 영화를 왜 봤는가랑 연결 지어서 좀 난민 문제를 이해해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명히 이 과거의 역사는 이미 끝났고 그게 그렇게 좋지 않은 역사라는 걸 알면서도 이 영화를 보고자 하는 이유는 그걸 알아야만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들도 만약 있다면 고쳐나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반성하고 그런 태도를 갖추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지금 보시는 관객분들이 이 서울의 봄을 보면서 난민분들을 직접적으로 떠올리진 않겠지만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 한 나라에서 억울하게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혹은 자기의 신념을 표출했을 시 목숨까지 위협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기억해보고 그리고 그런 거를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다면 한번 반성해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런 난민 그리고 서울의 봄을 연결해보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이는 혹시 그 해피엔딩인데도 사람들은 왜 보았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요. 해피엔딩 아닌 거 다 아는데 새드 엔딩이고 화나면서 나올 거 아는데 내가 왜 돈 내고 스트레스 받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정확히 딱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 주디께서도 초반에 말씀 주셨지만 그냥 저희가 흘려듣기로는 그래 12.12 결국에는 힘의 논리로 어쩔 수 없었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영화를 봤더니 그게 아니었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네 라는 생각들 그때 만약에 막았더라면 이런 생각 안타까움들 들면 그러면 이제 현실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그 안타까운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의 현실도 돌아보게 되고 개인의 현실도 돌아보게 되고 그게 또 자연스럽게 이제 어필은 이제 난민들을 많이 돕는 단체다 보니까 난민들의 상황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결국에는 마치 우리가 서울의 봄을 보면서 화나고 분노하면서 나오는 것처럼 이분들도 결국에는 각자의 국가에서 그런 어떤 분노와 고통을 저희는 감상자로서 겪었지만 이분들은 경험자로서 실제로 겪으신 분들이 흘러 한국까지 오셨는데 그럼 이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한국 사회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분들을 환대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들은 비록 그 본국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고 거기에선 실패한 채로 마치 우리 영화에서 나온 다른 어떤 그런 선의 편에 섰던 주인공들이 여전히 현실에서는 어려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사시지만 그분들이 여기에서나마 자유를 누리고 자기가 내고 싶었던 목소리를 여기서나마 낼 수 있고 그리고 그때 잃었던 내가 내 정치적 견해를 갖고 표현한 것 때문에 잃었던 어떤 소중한 안정, 가족과의 연합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루어줄 수 있다면 그게 결국은 반복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처음에 볼 때는 분노로 끝났고 힘들었고 가끔 저 장면은 내가 그때 소송 준비하면서 봤던 그 기록에 나왔던 그 장면은 너무 똑같은데 까지의 경건은 했지만 그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내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분들을 더 환대하고 저 잘 도와드리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이제 켈리 주디와 팟캐스트 준비를 얘기하면서 저도 거기까지 좀 생각이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좀 생각이 이어지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이 해피엔딩이 아니고 새드 엔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난민분들을 환대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해피엔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어떻게 보면 난민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조국을 떠나고,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난민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런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음에 도전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어필이 곁에서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걸음인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그 주디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중간에 바꿀 수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그런 순간들은 항상 개인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의 논리에서도 자기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한 개인분들이 각 집단 안에서 한 분씩 계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힘의 논리로 인해서 졌지만 역설적으로 저는 그걸 보면서도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그 집단 안에서 모두가 이런 왼쪽을 외쳐도 혼자 오른쪽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민분들은 사실 그런 힘의 논리에서 결국 지게 돼서 이제 한국에 오신 분들인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주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만 준다면 좀 더 선한 세상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서울의 봄을 봤을 때처럼 어떤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비단 한국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던 오늘의 팟캐스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난민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더 더불어 사는 법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내가 오늘 무심코 마주친 외국인과 이방인 아니면 저희가 무심코 반대했던 난민분들, 난민이 왜 우리나라에 있어야 돼? 라고 생각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서울의 봄에서 봤던 수많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쩌면 이 난민의 서사가 아니었을까? 라고 고민해 보실 수 있었다면 좋은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쳐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일단 저희 메인 스트림은 다 진행이 된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좀 2부라기보다는 짜투리 약간 뭐랄까요 쿠키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난민 왜 혹은 무슬림을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이집트는 지금 세속주의 정권이고 그게 맞는데 이슬람을 추구하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우리끼리 에코 챔버링만 하지 말고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두 마디 첨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그 저희가 그 소위 말해 아까 무슬림 형제단 얘기도 나왔고 거기서 뭐 파생된 하마스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그 일단 저희가 뵙고 돕는 분들 중에서 무슬림 형제단으로서 소위 테러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 분은 정말 저희가 다 놓고 말할 수 있는데 적어도 저희가 만나는 분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고요. 또 무슬림의 관점에서도 무슬림은 결국 폭력과 뭐 테러의 종교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어필해서 돕고 만나는 분들 중에 그런 종교관을 갖고 계신 분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평화를 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추구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어떤 분별이나 분류 없이 저희가 무작정 누군가를 돕거나 하지 않고요. 또 저희가 돕는 분들 실제로 보면 결국 이게 다 만나면 해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오해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을 수 있는 오해라 생각이 들지만 막상 그렇게 오해가 들 만한 분들을 만나서 그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사람은 정말 이미지 속에 그냥 어떤 이미지 실체가 아닌 이미지에 불과하고 여기 사람으로 만난 이 사람은 그냥 전혀 다른 그냥 내가 평소에 만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이웃집 아저씨 혹은 내가 기댈 만한 어떤 형 혹은 내가 챙겨주고 싶은 동생 이런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요. 또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오히려 그런 어떤 부정적 이미지보다도 이건 어필을 만드신 김종철 변호사님이 초창기에 이 내가 왜 난민 돕게 되었는가 하실 때 항상 하시는 멘트였는데
나는 용기 없이 그냥 평범하게 공부만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난민으로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의 용기 있는 삶이 내게 너무 감화가 되고 응원해주고 싶어서 이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도와드리는 거라서 혹여나 이거를 들으시면서 뭔가 좀 우려의 목소리로 혹은 부정적인 생각들로 혹시 이제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첨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서울의 봄을 보고 저희가 어필이 함께 떠올린 난민 인물들을 떠올리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막을 내리고요. 어필은 앞으로도 그 난민분들의 삶에 봄이 오기를 바라면서 돕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